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김정은이 버튼만 누르면 도발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핵실험 갱도를 빨리 파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범들이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톱10 2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북한과 관련된 소식 먼저 1, 2위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에서만 벌써 3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주기 안에 핵실험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받고 또 갱도를 구축할 수 있는 인력을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안찬희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 안에 갱도를 만들고 핵실험을 하고 원료를 공급하고 이 근본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이 길쭉은 풍계리 만탑산, 지금 북한이 5차례나 핵실험을 한 만탑산은 네. 전부 화강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핵실험에 아주 제 적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기 장소가 선정됐죠.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이제 뭐 사막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산에서 하는데, 네. 이자 말씀하신 이 정치범들, 특히 이제 그 풍계리 바로 위쪽에는 이제 화성 16호 관리소 정치범들이 저기에 이제 대량 그 공사에 동원됐다. 아하. 이런 소리 이제 계속 그 흘러나왔고, 실제로 그 탈북자들에 의하면 이제 그 갱도를 파는데 네. 이게 무슨 북한 공군이나 네. 동해 요원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나 이 모든 비밀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뭐 저녁 한 번 할 때마다 새로운 갱도를 뚫은 게 아니라 네. 기존의 갱도를 수리하고 보수해서 또 핵실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방사능으로부터의 어떤 위협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치범들, 북한에서 정치범은 일단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면은 북한의 공식 인구 통계에서 빠져나가는, 언제든 아하.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려도 그 통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정치범이 아니면은 저런 공사에 동원될 사람이 없는 것이 북한의 실정입니다. 지금 뭐 정치범 관리소에서 한 곳에서만 5만 명, 그리고 또 여기 22호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수용자 2만 명.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핵실험을 위한 갱도를 건설하는데 노동력으로 투입이 됐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호수들은 뭐 차이가 있습니까? 정치범 수용소들의 호수가 다른 이유는? 북한의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는 네. 북한식으로 말하면 관리소입니다. 네네. 저것은 국가 보위성이 관리하고, 네. 도화소라는 것은 인민보안성, 경찰이 관리하고, 그런 차이점인데, 네. 정치범 저 관리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북한 인구에서 빠져나와서 아하. 체제 저항적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격리하는 겁니다. 네. 그 안에는 이제 혁명화 구역과 특별 독재 대상 구역이 있어서, 네. 혁명화 구역에 들어간 사람은 언젠가 자기가 마음을 바꿔서 교양을 받아 돌아 나오지만, 네. 완전 독재 대상 구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히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만 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그 갱도 공사에 동원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비밀을, 입을 막을 수 있다. 끝나고 없애버려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갱도를 한 번 파서 거기서 한 번 실험하고 덮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근처에 또 구멍을 계속 파고 해서 실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핵실험을 처음 하는 곳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곳인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정치범들은 그 갱도를 구축하면서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될 위험이 있지 않나요? 노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단히 크죠. 이제 아하. 그 가지치기를 해서, 갱도 안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가 네. 뭐 북쪽 갱도, 남쪽 갱도, 서쪽 갱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몇 갈래로 가지를 쳤는지 그것까지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핵실험 때는 결국 10킬로톤 미만이었지만 지금 뭐 이번에 6차를 한다면 뭐 그 10배 이상 한다, 이런 아주 그 소리 많은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무슨 방독면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냥 맨몸으로 공사 장비만 갖고 공사를 하는 거지 방사능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는 지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안 된 상태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VX, 김정남의 VX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런 모든 화학무기나 방사능이 당장 또 사람이 죽는 건 아닙니다. 아하. 일단 방사능에 오염돼도 서서히 죽거나 조금 후에 그렇죠. 죽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자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저도 지금 오랜만에 옛날에 쓴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제가 그 전에 북한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 갖고 와서 예.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예. 뭔가 하면 평안북도 대관군 천마산 지하에 네. 북한 핵물질 생산 기지가 있다라는 걸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네. 좀 인터넷 보고 찾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북한은 우리 남한과 달리 우라늄 광산이 많습니다. 네네. 그걸 갖고 자체적으로 농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농축을 해갖고 영변에서 한번 해결력을 만들어 돌린 다음에 그걸 재처리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시스템이 완전히 풀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우라늄 광산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도 저는 요독 수용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라늄을 캐내는 광산에서조차 정치범들이 투입이 돼서 우라늄을 캐낸다. 캐낼 때도 역시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캐낼 위험이 있는 때 건가요? 자연 방사선이니까 거기는 오염은 없는데요. 그걸 네. 이제 농축을 해가는 과정에서 아하. 조금 위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지금 영변에 있는 핵시설도 다시 재가동하고 있고 그 네. 주변에 군부대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북한에서 추가 핵실험의 지금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핵실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징후가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면은 임박했다는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복잡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비디오만 보고 오디오는 못 듣고 이제 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네. 아까 조금 안 박사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이 지하에 들어가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핵물질이 바깥으로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지하 갱도를 파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 가지치기를 해갖고 그 안에서 핵실험을 합니다. 근데 하기 전에 시멘트로 꽉 막고 하니까 네. 핵실험을 한번 하고 나도 또 옆에서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물까지 집어넣어서 실험한 데는 물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방사능이 차단되니까 아. 그런 이제 넘쳐난 물들을 빼내고 하는 거니까 빼내면은 다시 그 옆에 가지치기 안 들어가서 실험하겠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런 것들은 38로스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네. 38로스는 공식적으로 상업 위성을 갖고 발표를 합니다. 네네. 근데 저거 발표해서 38로스에서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뉴스 발표를 할지 거의 뭐 그냥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존스 홉킨스 대학이 무슨 뭐 자선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네. 뭔가 하면 미국 CIA가 주는 자료고 네. 근데 CIA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문제가 되니까 상업 위성 사진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 CIA가 세계에 경고를 울린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위성 사진을 보면은 동쪽에 배수 흔적, 그러니까 동쪽으로 물을 뺀 흔적이 있다. 이건 또 서쪽으로 배수 흔적. 네. 그러니까 갱도에서 물을 빼내는 흔적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건데 갱도 내에서 물을 빼내는 이유는 뭡니까? 뭐 그러니까 건조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 있나요? 뭐 정확하게 북한이 설명해야 될 텐데 네네. 한번 핵실험을 하고 나면은 화강 같은 게 무너지고 콱 무너지면 거의 방사능이 못 나옵니다. 아. 근데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면 물을 좀 집어넣으면요. 우리도 사용 후 해결료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건 한 수심 10m의 물에 넣어놓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위로 우리가 헤엄만 안 치고 뭐 헤엄까지 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는 네. 수면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그 물을 넣는데 그 과다하게 들어갔다 그걸 빼내고 또 이제 추가로 그 근처에 가지치기 한 데 가서 핵실험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북한이 실시할 핵실험은 기존에 했던 핵실험보다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지금 그래서 이유까지는 설명이 좀 자신이 없는데요. 네. 지금 많은 분석들이 과거보다도 0이 하나 더 붙을 거다. 내지는 두 개가 더 붙을 거다. 네. 그래서 한 메가톤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한 100킬로톤 내지 200킬로톤 거의 수소폭탄에 육박하는 걸로 될 거다. 그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4차 핵실험을 북한은 지난해 1월 6일 날 한 4차 핵실험을 북한은 수소폭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들이. 말씀대로 그게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작년 9월 9일에 한 5차 핵실험은 핵탄두 실험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갈래를 뚫어서 핵탄두를 동시다발적으로 한 몇 개 정도를 동시에 터뜨릴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킬로톤이 확 늘어나서 200킬로톤까지 접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엔 이제 수직갱을 뚫어 가지고 그만큼 수직갱을 뚫는다는 건 이게 지층과의 거리를 많이 둬서 더 중량급을 높인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쪽과 저기 북쪽에서 물을 빼내는 것은 제가 볼 땐 이것은 평갱도를 뚫으면 물이 잘 안 나오지만 수직갱을 뚫으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아하. 그것을 퍼내고 수직갱에서 실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의도들이 지금 이번에 상당히 200킬로톤 이상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풍계리 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실험을 하려는 움직임, 즉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요. 북한 지난주에도 ICBM 신형 엔진 실험을 또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핵실험과 연관을 짓자면 ICBM 신형 엔진에 지금 실험하는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헷갈려서 항우연 계신 분들하고 좀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네. 지난번에 핵실험 할 때 보게 되면 걔네들이 큰 주엔진을 개발했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랬죠. 다시 또 물어보니까 북한의 기계공업 자체가 네. 기계산업 자체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 정도가 아닌 걸로 보인다. 아, 그러면 그럼 그대로 클러스터링이다. 클러스터링, 여러 개 엔진을 묶는 방식. 국가적으로 개발해서 묶어서 네. 한 방식이다. 그렇게 보신 분들도 있고 정확하게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대형 발사체를 올릴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최근에 북한에서 실시한 이른바 김정은이 어부바를 해줄 정도로 칭찬을 했던 신형 엔진 실험 사진이죠. 자, 이 불줄기가 더 굵어지고 아주 힘이 써진 모습. 자, 이게 지금 대형 엔진 하나냐 아니면 성능 좋은 엔진 4개를 묶은 것이냐 이렇게 분석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일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북한 보시면 산업 전체를 보는 분들은 네네. 그거 개발하려면 그건 또 다른 시스템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이렇게 키우는 것 자체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저걸 보게 되면 4월 15일에 맞춰가지고 엔진은 엔진대로 핵실험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자,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는 지금 위력적인 ICBM, 핵탄두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오래전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비대칭 전략. 자, 무인 항공기를 우리 남한에 여러 번 날려보냈던 걸로 기억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식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에 화학 탄두를 장착해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써야죠.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항상 생각할 수도 없는 것 생각해서 해야 되고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다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다가 VX 가스 같은 거라든지 또는 다른 걸 섞어서 보낼 가능성이 있죠. 네. 천여대를 갖고 있으니까. 천여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무인 항공기 그 자체만으로는 위력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그거 와서 사진 찍고 가고 거기다 실어봐야 얼마나 큰 무기를 실겠나 할 텐데 거기에 생물, 화학 무기 등을 실어서 테러를 감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우리 피해가 예상이 되죠. 뭐 상당한 피해가 근데 저기 사실 지난번에 날랐던 조그만 것들은 수류탄 몇 개 정도밖에 못 싣거든요. 네. 카메라 정도 실는 거 작은 네네. 거였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방현이라고 하는 게 그건 이제 사단급인데 방현이요. 네, 방현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중국산 D4 지금 나오네요. 네, 이게 방현이라는 북한의 무인기입니다. 네, 저거는 사단급 북한서 사단서 쓰는 무인기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 우리나라 날라왔던 건 연대나 대대급에서 쓰는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중국산인 D4를 자기네가 모방 생산한 건데 저기에는 네. 한 20에서 25kg를 실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양을 실어서 뿌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수류탄 한두 개가 아니라 25kg까지 싣고 날아갈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위력적인 무게 그렇죠. 시포가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폭탄처럼 엔진이 없어도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걸 실을 그렇군요. 수도 있고 화학무기도 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결국 저게 뭔가 하면은 크루즈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구형이지만 크루즈 미사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행기니까 원하는 대로 그렇죠. 가서 탁 박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가 저게 위력적인 것은 네. 대체로 무인기는 이제 작전을 마치고 회항하도록끔 돼 있지만 북한은 네. 거의 자살 폭탄형 무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공격을 하고 거기서 떨어뜨려 버리는 그렇죠. 거죠. 가미가제라고 하는 가미가제형 예. 공격이기 때문에 저것이 작전 반경이 50km라고 하지만은 그 이상도 날아와서 떨어져서 폭파한다면은 작전 반경을 훨씬 초과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방현입니다. 이게 방현이군요. 실제로 퍼레이드에서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방현이라는 무인기군요. 상당히 크군요. 저 정도 돼야 날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저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제 그렇죠. 이제 예. 해군이라든지 를 갖고 있고요. 우리도 저런 무기를 서로 갖고 있는데 네. 누가 더 정교하게 타격할지는 붙어봐야 알죠. 알겠습니다. 자,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간에서는
이 제재 움직임에 동참을 잘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요, 중국 단둥과 북한 평양을 오가는 국제선 노선까지 정식으로 개통을 했다고요, 아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북한은 지금 통치 자금이 고갈돼 가는데 네. 이렇게 중국이 자꾸 관광 노선을 개설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외화가 북한 손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이 국경 일대에 뭔가 장갑차 부대들을 배치하면서 네. 한쪽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저런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네. 결국 김정은이 저기서 자꾸 위안을 얻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준다 이런 데로부터 사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뭐 아무리 골치 썩는 일을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저렇게 뒤로 슬슬 봐주면서 비행기도 운항하게 해주고 그 연결을 순항로를 이렇게 열어주고 그러면 결국엔 돈벌이 수단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북한이 5차 실험했을 때 북한에 대한 항공유 금지를 하자 그랬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공급해 주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저 단독 노선 어제 비행기 뜬 거 저는 어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것뿐만 아니라 지금 평안남도 개성 북쪽에서 북한이 지금 직승기, 즉 뭔가 헬기를 띄워갖고 특수 작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거의 북한은 비행기 안 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5대, 어제도 5대, 그 전날 5대, 오늘 또 3대로 보이는 것들이 계속 훈련을 1시간 이상 하가지고. 그러니까 북에서 띄워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아닙니다. 건가요? 그 주변에서 뱅뱅 도는 주변에서. 훈련인데 예. 그게 뭔가 하면 AN2인지 직승기 헬기인지 모르겠는데 특적부대를 태워서 우리 왜 작년 12월에 청와대 모형 네네. 갖다 놓고 습격해갖고 인형을 체포해서 헬기 나오는 거 북한 방송이 보도했었죠. 네. 특수작전을 하고 북한판 참수작전. 네. 그런 거를 지금 연습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역시 보이기만 하지 오디오가 안 되니까 판단이 안 되는데 지금 북한이 항공유를 공급받아가지고 지금 저런 북한판 참수작전을 연습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상당히 지금 비상을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이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첨언을 한다면 이게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지난해 이제 11월에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유럽계 외교관분하고 좀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중국 항공사의 평양행 노선이 끊겼다. 그래서 평양으로 가려면 열차를 타고 가야 할 만큼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네. 또 외교관이나 NGO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본국에서 가급적이면 고려항공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이미 내려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고려항공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국적 항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용하지 말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거의 들어가는 노선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항공사에서 갑자기 이런 새로운 노선을 신설을 했다? 지난 11월하고 굉장히 다른 분위기죠. 그렇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뭔가 저항의 내지는 항의의 메시지를 중국이 또 내려고 하는 사드 여러 가지 전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도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지금 사드에 대한 보복과 관련해서 우리 남한에 대한 한국에 대한 여행객들을 일체 오지 못하도록 금지한 마당에 북한에는 평양과 중국 단둥으로 오가는 새로운 노선을 개설해주고 자, 그 의도가 그냥 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거죠. 그거는 적극적으로 그렇군요. 하고 있고요. 근데 저렇게 하다가 중국도요, 말레이시아처럼 네. 그런 암살 사건 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찬일 소장님, 이정훈 위원님 두 분은 여기까지 만나 뵙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김성진 기자 그리고 한상준 기자가 또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